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하향 조정됐습니다. 어제도 109명,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저소득층과 자영업의 타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리 두기를 완화했습니다. 매장 이용 제한이 풀리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다 싶으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더 철저히 지켜서 경제와 방역 두 목표를 함께 이뤄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낮춰지면서 실내 체육시설과 PC방이 문을 열었고 프랜차이즈형 카페 안에서도 다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리 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국방부는 서 씨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병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주장에 대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반된 증언도 나왔습니다. 관련된 논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신고 재산을 비교해봤더니 5달 만에 평균 10억 원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전북민 의원은 무려 866억 원이 늘어나 부실 신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조두순 접근 금지법,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첫날, 그동안은 이용할 수 없었던 카페, 매장, 헬스장 등을 찾아서 답답함을 해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는 영업 제한 조치가 아직 남아있어서 상인들의 시름은 여전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이른 완화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손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만에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프랜차이즈 카페. 거리 두기로 테이블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매장 안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QR 체크인하고 입장 도와드릴게요. 음료를 포장해서 나가기 바빴던 손님들은 이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들이 못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이렇게 좋고 감사한 일이었나 싶고. 헬스장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땀 흐르는 얼굴에 마스크가 불편하지만 운동하는 기쁨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막상 헬스장이 문 닫으니까 취미가 이건데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깝깝하죠.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좀 마음이 좀 편해요. 2주 만에 풀린 집합금지 조처에 사장님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이제 비말도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회원님들이 운동해도 내가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서요. 3주 만에 문을 열고도 여전히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면서 이렇게 식재료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미성년자의 출입까지 금지되면서 100개 좌석 가운데 5개 좌석만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업 제한 조치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문을 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편치 않았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PC 매출도 많이 줄어든 데다가 그것마저 없애면 저희는 문을 열고 운영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적자예요.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이르게 완화했다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개인은 답답한데 나오면은 또 나도 다시 감염될까 봐 걱정됐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더 감내할 수 없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지만 세 자릿수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는 이상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완화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계에 다다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지만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의 거리도 투명 가림막도 그대로입니다. 방역 기조는 철저히 유지하되 서민 경제의 타격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번 2단계 완화 결정의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이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고 정부로서는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복절 이후 한때 400명을 넘어섰던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진 만큼 정부는 일단 코로나 재확산은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부터 개천절, 한글날로 이어지는 연휴가 다시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2단계 완화 이후 개개인의 방역 협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대면 경제 활동이 는 데다 정부가 고향 방문 대신 농축수산물 선물을 장려하면서 택배 물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에도 관련 부처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고 한강공원 방역 지침 등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해서 금지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의 제한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밤 9시 이후 단축 운행되던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됩니다. 또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적용되던 한강공원 주차장 진입 제한과 공원 내 매점과 카페의 밤 9시 운영 종료 지침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밀집 지역 통제 조치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서울 시내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9월 14일 현재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총 117건 40만 명으로 서울시는 공문을 발송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무관중 스포츠 행사, 클럽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 금지 등 조치도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40명대, 전국적으로는 100명대로 1일 확진자 규모가 줄긴 했지만 게릴라성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1일 확진자는 지난 12일 31명으로 최근 한 달 만에 가장 적었지만 다음 날 41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이 12일에는 1.1%였는데 바로 다음 날 2.2%로 크게 증가한 것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4명 중 1명꼴로 여전히 위험수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언제라도 상황이 악화하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한 수도권은 하루 전보다 20명 넘게 늘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시급한 과제 3가지를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하루 새 109명 늘어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아슬아슬하게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는데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하루 전보다 20명 넘게 늘었습니다. 2단계로 완화됐을 때 이때 또 국민들이 좀 방심하시면서 방수칙 준수를 좀 소홀히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증가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고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데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확진 규모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민족 대이동이 있는 추석 연휴 부담에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규모를 더 빠르게 억제해야 되고 또 다가올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 또 동절기의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과 코로나 동시 감염의 차단이라는 커다란 숙제이자 또 고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국민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거리 두기 단계와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 기준이 좀 낮은 반면에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좀 과하게 초래되고 이런 의견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좀 재평가해보고 고위험시설 방역은 강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더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2차 항체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는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죠. 그렇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이 사실상 첫 전국 단위 조사인데요. 검사 대상 1,440명 가운데 1명에게서만 항체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반 국민 1,4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한 결과 1명한테서만 중화항체가 발견됐습니다. 그 한 명 항체가 조사에서 양성 나온 사람은 서울 지역에서 검사하신 분이 한 건 양성으로 확인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항체 형성률은 0.07%. 앞서 3,055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도 단 1명만 항체가 확인돼 항체 형성률은 0.03%에 그쳤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24.7%, 영국 런던이 17%, 스페인 전 지역에서 5%가 발견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지 않다는 게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양성률이 낮은 것은 6월부터 8월 초까지의 국내 확진자가 적었던 것의 영향으로 이는 국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참여하시고 생활 방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하지만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 이전에 실시돼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차분 조사 결과는 검체 수집 시기가 8월 14일 이전이므로 8월 중순 이후에 현재의 유행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개월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를 활용한 항체 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률 규모를 볼 때 실제 무증상 감염률을 찾기에는 검사의 숫자가 적다며 군 입대 장정 10,000명과 지역 대표 집단 10,000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검사 표본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의 단체 행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성명을 내고 모든 단체 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며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로부터 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말에 요란하게 퍼져나간 뉴스를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홍콩의 앤니몽 박사. 네, 이 홍콩 사람은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당최 속 시원하게 증거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소에서 실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지난 1월, 2월에 떠들썩했다가 사라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중국 교수가 충격 논문을 발표했는데 2월 16일 기사입니다. 화난 이공대학의 샤오보타오 교수 논문을 내놨는데 거기에서 시장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샤오보타오 교수가 대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아니면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박쥐를 잡아다가 거기서 바이러스를 꺼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새 나갔다는 겁니다. 우한 바이러스보다는 아무래도 수산시장에 가까웠던 여기가 아닐까 싶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논평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면 시장 주변에 연구소가 있다는 게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냐? 안 된다. 실험실에 들어가서 박쥐를 실험하는 걸 확인했든지 아니면은 폐기물을 주워다가 분석을 해보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왜 전혀 없냐? 논문을 올린 사이트는 학자들이 정식으로 학술 근거로 삼지 않는 그런 사이트다. 그다음에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도 찌라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선정적인 내용들만 긁어다가 보도하는 상대할 수 없는 언론사들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논평이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로 국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규탄 시위도 벌어지고 방역을 거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중국이나 미국이 생화학 무기로 쓰려고 만들었다. 코로나19 방역은 사기극이다. 유럽 의사들이 이미 다 고백을 했다. 이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이다. 공포는 과장된 거다. 별거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런 이유로 코로나19 방역을 거부하고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마스크나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멀리하십시오. 코로나19 이 사망률은 독감의 최고 30배나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을 둘러싼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씨는 위법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휴일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놓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일에는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로 병가를 낸 이후 휴가 연장이 거절됐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개인 휴가를 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보좌관 A씨가 군에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 씨가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보좌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씨는 위법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주 검찰은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과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해진 지원장교 등 대위 2명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도 조사했습니다. 추 장관 측이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대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 정치권의 압박과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관련 의혹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 장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질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논란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은 국방부 민원실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전화했는지를 두고 집중 공세를 폈고 추 장관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치부문 국회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전화를 했느냐였습니다.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을 보면은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추 장관은 자신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전화를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추 장관 부부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면 국방부는 왜 그런 문건을 남겼느냐는 질문에는 아들이 아마도 전화를 했다면 부모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해 말한 것을 상관이 기정사실처럼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좌관을 시켜 군 관계자에게 민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통화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말을 아끼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추 장관이 사과와 함께 심경을 밝혔고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강조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며 추 장관은 결국 검찰 장악을 위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알 수도 없고 마치 검찰 개혁이 검찰 장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니까. 의혹만 난무한다던 여당과 강한 의심이 더해진다는 야당이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의 휴가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카투사의 병가 관리가 엉망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서는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4년간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기록이 거의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1명이 병가를 간 2016년엔 한 건도 없었고 2017년엔 추미애 장관 아들을 포함해 58명이 병가를 갔는데 2명의 서류만 남았습니다. 2018년엔 154명 가운데 11명, 지난해엔 190명 가운데 11명의 병가 기록만 보존했습니다. 4년간 전체 병가자 493명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469명의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민간병원 진료증명서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셈인데 결국 병사들이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기록이 없었는지 혹은 폐기돼 사라졌는지는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지금 현재 부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국방부의 말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건 없고 결국 카투사의 행정미숙이 의혹을 부풀린 셈이 됩니다. 다만 규정에 따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추 장관 측근이 부대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주장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죠. 황 의원은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해당 사병의 이름은 이미 종편이 공식 인터뷰를 통해 먼저 공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7개월 전인 지난 2월 12일 TV조선의 보도 내용입니다. 제보자 현모 씨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복귀가 예정됐던 날 자신이 당직 사병이었다며 이름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공개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논란을 감안해 현모 씨의 이름과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TV조선은 인터뷰에서 현 씨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7월 2일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 앞서 2차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라면서 현 씨의 실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2월에 공개하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을 잊었느냐면서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제 눈 찌르기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도 당직 사병의 실명 공개에 대해 이미 본인이 공개적으로 종편과 인터뷰까지 했는데 왜 뒤늦게 논란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의 아들과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복무했던 또 다른 카투사 사병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모 당직 사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괴리가 있다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안 하게 되면은 점호도 안 하고 그냥 인원 관리 아예 생판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부대 내 잔류 인원 현황도 다 파악하고 있고 휴가 복귀자들이 주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출타 여부 이런 거에 작성을 하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 지원반에서 지원반장님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 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에 이어 당사자인 추 장관의 아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 장관을 고발한 야당과 추 장관 측 모두 신속한 수사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논란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넉 달 만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의원 측은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6가지입니다. 우선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내거나 실제로는 쓰지 않을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3억 6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관할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계좌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1억여 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 의혹은 매입과 매각에 따라 판단이 갈렸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등 당시 정대협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7억 5천만 원의 쉼터 건물을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선 사려는 사람이 없어 4년 동안 매각이 미뤄진 점 등을 들어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숙박업 신고 없이 쉼터 건물을 시민단체 등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한 혐의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상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썼고 개인 계좌로 모금된 돈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며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은 수사 4개월 만에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닷새 만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는데요.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이하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이 운전자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운전자의 그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이 A씨는 검은색 패딩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을 했지만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잠시만요. 법정에 가서도 심신미약 주장하실 건가요? 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 법원은 A씨 혐의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곧 구속 여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47살 남성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좀 안타까운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다고 합니까? 일단 지난 9일 새벽 1시쯤에 발생했습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벌어졌는데요. 벤츠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즉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친 겁니다.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본 사고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가 지금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예. 당시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A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 대한 구호 활동조차 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는 대신에 변호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목격자는 당시 A씨와 동승자가 차량 안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운전을 하던 여성은 아무튼 차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는데 또 안에서는 가만히 남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운전자가 뒤바뀐 건 혹시 아닌지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이 그 A씨 운전자의 소유가 아니고 이 동승자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로 알려진 A씨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건데요. 운전자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징역형을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 동승자의 경우는 회사 법인 차량의 사적 모임으로 사용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피해자의 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인데요. 오늘 오후 7시 기준으로 56만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닷새 만에 거의 60만 명 가까운 동의자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예.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죽음을 보고 법을 강화한 건데 또 이런 사고가 나니까 참 뭐라고 얘기가 뭐한데 정말 술을 드신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예, 뭐 이건 조사를 더 하면서 밝혀지겠죠.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게 피해자도 사는 데인데 너무 안산 시민으로서는 불안해요. 안산이 넓긴 하지만 집 근처에 살게 된다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또 여자기도 하고. 아직 관련된 사건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각별한 주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굳이 다시 안산으로 와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럼 안산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아마 그 사람은 온다 그러면 환영받지는 못할 거지만 지금 다시 안산으로 자기가 살던 곳이 온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안하지. 그렇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뭔가. 24시간 내내 밀착 감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 사람들한테 그 불안감을 주지 않고 사회시설 같은데 그런 데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형을 늘릴 순 없지만
최대한 더 힘을 검찰 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춘숙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뿐 아니고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을 마감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건데도 이렇게 우려가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12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 사건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 조두순 사건으로부터 사실 아동 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일단 사건이 굉장히 너무나 참혹했고 그렇지만 이 처벌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주치 감경의 문제가 막 대두가 됐다든지 또 피해자가 정말 영구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런 굉장히 그 심각한 이런 그 범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에서도 여러 차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조두순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공포가 굉장히 크신 거죠. 그거는 그만큼 가해자가 처벌되거나 혹은 그 행동이 어떤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른바 조두순법까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이후에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많이 이제 전자발찌 착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성폭력 범죄가 굉장히 재범이 많이 있지만 한 7분의 1 정도로 줄었다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더 보충되어야 될 점들은 이제 전자발찌를 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자발찌를 찬 그 당사자를 어떻게 잘 그 모니터링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은 그 인원, 보호 관찰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더 확대돼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포를 갖게 되는 이유는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사실은 전자발찌를 차고 어느 고층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위치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징역 12년을 만기를 채우고 나온 이 성폭력 가해자가 또다시 중학생을 성폭력해서 다시 18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지만 그렇지만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부담되는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이제 발의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세 부분을 지금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현행법에 의하면 가해자나 혹은 가해자 대리인이 100m 이내 접근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km로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조두순과 피해자가 1km 안에 있거든요. 그 사는 집이. 두 번째로는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행 이런 법정형을 지금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상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진술 조력인제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미성년자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다음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 조력인제도 도입.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윤하섭 안산시장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보호 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더라고요. 글쎄요, 일단 형을 끝냈는데 또 보호를 갖다 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런 불안,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상황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장래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다시 별도의 보호수용을 추가로 구금하는 게 헌법적인 질서에 헌법적인 가치에 맞겠냐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요. 법무부에서 이제 지적을 논의한 바가 있는데 2014년에도 인권 문제 같은 것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정하는 대신에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 1:1 보호 관찰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어떤 내용은 필요도 일부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고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조두순의 출소까지는 90일 남았습니다. 과거에도 아동 네. 성폭력범에 대해서 좀 관리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동료 의원들이 다들 잘 도와주고 계신가요?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제 이 그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야 없이 전부 다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우리가 병합을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지지가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국회가 쭉 돌아가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러면 11월 최대한 11월까지는 법안 심사 논의하고 그렇고 나면은 이게 이제 공표를 바로 하면서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12월 13일 전까지 통과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다 이 아동 성폭력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애써주셔야겠습니다. 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에 새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이 당선 후 평균 10억가량씩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전북민 의원은 5달 만에 무려 866억 원이 늘어나 부실 신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21대 국회에 새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재산을 전수조사했습니다. 4.15 총선 전 입후보하며 등록한 재산과 당선 후 국회에 등록한 재산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먼저 당선 후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28억 1천만 원으로 5달 만에 1인당 평균 1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증가액을 합하면 1,700억 원에 이르는데 상위 3명의 재산 증가액이 76%를 차지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민 의원으로 무려 866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재산 288억 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172억 원 늘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주식의 가치 등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 보면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지역구 의원으로 아파트 잔금 납부로 17억 7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신고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으로 후보자 등록돼 토지 34필지를 한 건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후보 당시 0건이었는데 12건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 측은 행정 절차상 같은 땅을 쪼개서 신고했을 뿐이지 금액 변동은 없었다고, 이모경 의원 측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를 거부했다고 각각 해명했습니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정확한 재산 정보를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총선을 치르기도 불구하고 재산이 증가했느냐, 이 문제는 당연히 그러면은 애초에 이 선관위에 신고할 때 있어서 재산을 허위로 등록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선 전후 금액이나 건수 차이가 큰 당사자들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 허용 기준은 10만 원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청탁금지법의 선물 허용 기준이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유통업계들은 10만 원대의 선물 세트 물량을 조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개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만 원짜리 한우부터 19만 5천 원의 갈치 선물 세트까지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시작된 백화점에는 10만 원대 정육 수산 선물 세트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번 추석에 한해 김영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백화점들이 10만 원대 선물 세트 물량을 20%가량 급히 늘렸기 때문입니다. 불고기와 국거리 중심으로 10만 원대 한우 상품을 구성하고 여러 부위를 조금씩 소포장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최근 실용적 소비 증가 트렌드에 따라 정육 세트의 경우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담은 10만 원대 소포장 제품의 물량을 늘렸습니다. 10만 원대 상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20만 원이 넘는 일부 선물 세트의 가격을 아예 10만 원대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2만 원대 한우 선물 세트는 19만 8천 원으로 22만 원짜리 홍삼 선물 세트도 19만 8천 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2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가격을 내린 제주 은갈치 선물 세트는 이미 완판됐습니다. 값을 좀 내려 허용 범위 안으로 맞추면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영란법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산지로부터 공급을 늘려 20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 공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청탁금지법의 한시적 완화가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정부가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큰 의미를 지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줄여서 흔히 외평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쓰이는 기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요? 올해 3월달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가 그러니까 뭐 미국의 주식시장도 막 폭락하고 막 그럴 때요. 그럴 때 보게 되면 달러 가치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개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좀 이제 그러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달러를 좀 풀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풀 돈이 좀 이제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 돈이 바로 이제 예국환 평형 기금이고요. 기금이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예국환 예평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자가 이번에 아주 역대 최저로 낮았다. 예.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군요. 특히 이제 이제 이번에 달러 표시 채권하고 예. 유로 표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두 가지로. 합해서 이제 한 14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유로화 채권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면 마이너스 금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이번에 발행한 액수가 이제 그러니까 발행을 해가지고 7억 200만 유로를 받았어요. 받을 때는 7억 200만. 200만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채권을 받았는데 갚을 때 5년 후에 갚을 때 7억 유로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이자 안 내고 돈을 빌렸다는 그렇죠. 거죠. 이자 안 내고 200만 유로가 또 남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그 금리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일단은 뭐냐면 그 유럽이나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 상태입니다. 기준금리 이 상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채가 다 이제 마이너스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제 역의 국가들 혹은 신흥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가상금리가 붙게 돼 있는데 가상금리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차입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결국은 유로로 표시된 채권인데 유럽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나름대로 꽤 맞습니다. 대접을 해준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달러 표시 채권도 상당히 이번에 소위 이제 가상금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역대 최저로 이제 그러니까는 가상금리가 좀 이제 그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이걸 이제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이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을 정도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건 되게 원화 표시로 되게 이제 이게 국채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원화 표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언제든지 차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요. 근데 이제 외화들 달러나 유로나 엔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환할 존이 우리는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는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는 뭐 지난 3년 동안도 보게 되면 한 600억 달러에서 한 74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한 4,100억 달러 이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이 건전성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 이제 외평채가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면 예. 거기에서 연쇄적으로 파생되면서 기업들이나 금융권이 계속 도움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빌리는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바로미터죠. 예. 바로미터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이제 그러니까 외화를 빌릴 때도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이제 차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아무튼 뭐 각 기업이나 금융마다 여기서 예. 뭐 몇십억, 몇백억을 아낀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이제 경제에 또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거 경제적 타격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로 얼마나 타격을 입고 있는지 좀 설명이 될까요? 8월 15일 날 이제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요. 8월 17일부터 그 한 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수도권 매출액이 한 18%가 줄어들었었어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는요. 그게 어느 정도로 갔냐면 38%까지 이제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한 90%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5단계로 강화하면서 그 충격이 굉장히 아주 크게 증폭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4차 추경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경제 활동이 이게 복구가 안 되지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안 잡히잖아요. 매출이 안 잡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줘봤자 일회성으로 줘봤자 그러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아마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어떤 협조에 좀 믿고 좀 이제 국민들이 좀 이제 잘 참여를 자발적으로 어떤 협조라든가 참여를 통해서 방역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챙기면서 경제 활동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역은 남들보다는 좀 낫게 상대적으로 훨씬 낫게 어떻게든 잡았다 또는 뭐 잘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하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 균형을 좀 맞춰서 그러려고 이제 1년에 4번이나 추경을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추석 전에 풀리면 효과가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요 논란이 사실 불필요한 논란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 연결망이거든요.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건데 그럼 이게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보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물건을 팔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거나 이제 고용을 이제 줄이고 그러죠. 그러다 그게 가장 1차적으로 타격받는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줄어드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을 지금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하는 거를요. 근데 이걸 계속 손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견디려면은 이게 소비가 좀 이제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그래도 이제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 부분에 그러니까는 좀 지원을 해줄과 동시에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잡히도록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복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때 효과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보완적인 관계인데 이걸 굉장히 대립적으로 이걸 구도를 전개시킨 게 제가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석 전에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경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세우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새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예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스가 신임 총재는 아베 내각을 계승하면서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よって菅義偉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定いたしました。 7년 9개월 만에 일본 정치의 얼굴을 바꾸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스가 후보는 소속 의원과 지방 당원 대표 투표를 합쳐 유효 투표수의 70%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自民党の旗のもとに一致団結をしてこの日本の国を前に進めようじゃありませんか。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가 만족스러운 듯 신임 총재를 향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令和時代に最もふさわしい自民党の新総裁では皆さんないでしょうか。 아베 내각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스가 총재는 코로나 대책과 경제 재건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국민 생활을 중시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등과의 외교 갈등 역시 큰 틀은 바뀌지 않더라도 보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戦略的にこうした国々ともしっかり付き合いをし、常に意思疎通は行うことができる。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스가 총재는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 늘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당내 주요 파벌이 사실상 담합해 스가 총리로 대세를 몰아간 데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健全なデモクラシーのためには党の中で多様な論議、活発な論議がなされるべきですが、そうしたものがなくなっているのは懸念されます。 스가 신임 총재는 오는 16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일본의 99대 총리로 정식 취임합니다. 당내 주요 파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이어질 당직 인사와 개각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는 자수성가와 대기만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세습 정치가 흔한 일본에서 시골 농가 출신이 정계 입문 40여 년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이번 선거전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자신의 정치 역정을 강조했습니다. 2세, 3세 정치인이 흔한 일본에서 이렇다 할 지역 기반도 조직도 없이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私のような普通の人間でも努力をすれば総理大臣を目指すことができる。まさにこれが日本の民主主義じゃないでしょうか。 일본 동북지방 아키타현 시골 농가에서 태어난 스가 총재는 야구와 공수도 등 운동을 즐기는 학생이었습니다. 농사를 물려받기 싫어 상경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학업을 마친 뒤 26살에 정치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10여 년간 의원 비서관 생활을 거친 스가 총재는 요코하마 시의원에 이어 1996년 중의원에 첫 당선됐습니다. 2006년 아베 1기 내각 총무성 장관으로 처음 입각한 뒤 2012년에는 관방장관에 취임해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新しい元号は令和であります。 정부 인사와 주요 정책을 좌우하는 권력 실세였지만 스스로는 몸을 낮추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いや、それはなかったね。なかったですよ。それが彼の持ち味だと思いますよ。そういうわっついたね話は絶対しない男ですよ。俺はナンバー2なんだっていうことは常にですねこう言ってましたから。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퇴진 이후 구원투수로 등장한 스가 신임 총재는 71살의 나이에 자신도 예상 못한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됐습니다. 팬케이크를 좋아하고 술은 전혀 못한다는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프로필 문구처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을 실현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빗길에 승용차 2대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고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렌터카를 빌려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지고 뒤집힌 승용차에서 탑승자들이 구조됩니다. 목포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 사고가 난 건 밤 11시 40분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차량이 부딪힌 충격으로 보행자 보호 난간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소나타에는 고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마주오던 승용차 조수석에 탔던 40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차량 탑승자 4명도 모두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고등학생들이 탄 소나타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에 내가 들어갔거든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맞았어요. 중앙인생이었어요. 사고를 낸 소나타는 렌터카인데 고등학생이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로는 자기가 그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렇게 말씀한 것 같더라고. 타인의 그 성인의 면허증을 가지고 렌트를 했다. 이게 사실이다 이거죠. 경찰은 10대들이 렌터카를 빌린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 9일 제주에선 묻지마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학생과 시민들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해경 간부였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학생과 어른이 뒤엉키고 한 학생의 옷이 찢어집니다. 화가 난 학생이 이에 항의하면서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 46살 A경위가 술에 취해 앞에 가던 학생들의 발을 차는 등 시비를 건 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른이 학생을 때린다는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등을 파악하고 돌려보낸 뒤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A경위는 학생을 폭행하고도 6분 뒤 근처 골목에서 짐을 내리던 화물차 기사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계속 이제 멱살 잡히고 애는 밀려가고 있었던 거죠. 어린애니까 어린애들이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준 거고, 말리다가 몇 대 맞고 이제 좀 제압하고. 이렇게 A경위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만 학생 4명과 화물차 기사, 경찰 등 6명. A경위의 묻지마 폭행은 결국 경찰이 오고서야 마무리됐습니다. A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체를 묻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이 벌어진 곳은 학원과 독서실이 밀집해 학생들이 평소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독서실 밤 늦게까지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니까 밤 늦게 혼자 막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하지 않나.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CCTV 화면을 보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보강 수사를 벌여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을왕리에서 벌어진 음주사고 안타까운 소식 아까 전해드렸는데 9330님, 음주운전에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6365님, 떳떳하면 얼굴을 왜 가리나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조두순 출소. 2813님은 저도 집이 안산인데 조두순 출소가 우려됩니다. 조속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이어서 2071님, 만기 출소 권리도 있지만 국민의 불안도 큽니다. 대책이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거리두기 자체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를 찾아서
파도 위를